노혜경의 그 엽세 드디어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 이번 주는요. 지난주의 백석과 그 지난주의 임화에 이어서 북한의 문인들 일제시대 때 맹활약을 했다가 월북한 문인들을 제가 차례로 이렇게 좀 다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다루어야 할 순서이겠으나 날이 날인지라 오늘 우리 그 박정희 이야기 조금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이 10월 26일이잖아요. 궁정동 노래방에서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차단된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그 영내에서 안중근 의사가 처형을 했던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날을 참 잘 맞췄어요. 박정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본인의 그 역사가 길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문자 그대로 통치자였어요. 독재자였고요. 그리고 어떤 한 왕조의 임금만큼 오래 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듣기는 들었을 때 박정희가 임금인 줄 알았어요. 이승만도 임금이고 박정희도 임금이라 어떻게 이상하네 왜 성이 다르지 뭐 이럴 정도로 무식하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이외의 정치인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했던 또는 청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가 이 중간 정도가 되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부터 그 위로 한 70대 정도까지 사람들은 박정희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무비판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여사라고 해야 되나? 이 딸 박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 박 대통령이 무덤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서설이 길었네요. 일단 우리 국민 대리께서 전해주시는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는 신문에 난 거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뜬 건데 제가 이거를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옮겨놨거든요. 이제 어떤 내용의 기사인가 하면 한홍구 교수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사라는 책을 쓰셨고 옛날에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했었던 역사학자인데, 유시민의 친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한겨레 토요판에 실렸던 건데, 제가 이 토요판 신문을 받자마자 어딜 들고 가는 바람에 읽지를 못했다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 제목이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홍구 교수가 최근에 조선일보에 의해서 또다시 사상 검증을 당했어요.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심심찮게 중요한 고비마다 사상 검증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을 하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그때 당시에 과거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보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런 이 시기에 조선일보가 교문수석이라고 있었어요. 교육문화수석인데요. 김영삼 대통령의 교문수석이 김정남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김정남 교수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가 사상 검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남 교문수석이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낙마했을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일련의 작업들이 좌초를 하는 그런 굉장히 이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조선일보가 사상 검증에 재미를 붙입니다. 나중에 이때가 1999년인가 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98년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금도 모으고 하면서 정말 합심해가지고서 노력을 하죠. 조선일보는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았고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사상적 공격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이회창이 아니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김종필의 조력이 굉장히 컸었죠. 예, 김종필 본인은 내각 책임제를 김대중이 받는 것을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일종의 연정, 이런 경우를 소연정이라고 불러야겠죠. 예, 일종의 연정, 연합정부, 연립정부 상태로, 예, 그렇게 자민련하고 손을 잡고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입대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자, 이때 21세기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연구해보자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야심차게 출범을 시킵니다. 그 21세기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명한 최장집 교수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쓰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또 사상 검증을 시작합니다. 이 김정남 수석 때 사상 검증을 했던 내용들은 제가 그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지먹고 살기 바쁜 젊은 주부 겸 출판사 편집장이었는데, 약간 그 보수적인 진영에 속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김정남에 대한 사상 검증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했으나, 구체적인 이 내용은 최장집 교수님만큼 섹시하진 않아요. 김정남의 과거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최장집 교수의 경우에는 최장집 교수의 논문 한 편이 딱 문제가 되는 거죠. 논문. 사실 최장집 교수의 제자인 박명림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6.25 이 연구의 대가들이에요. 6.25 연구의 대가들인데, 이 최장집 교수가 이 6.25에 관한 논문을 한 편 쓰면서 그 논문 안에 뭐라고 써놓았는가 하면, 6.25 전쟁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하여 김일성의 오판에 의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김일성이 6.25 전쟁, 다시 말해서 남침을 해가지고서는 이 남반부를 해방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시대의 당위 비슷한 거였거든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들이 다 해방이 돼요. 식민지들이 해방이 될 때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경우는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독과 서독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한과 북한인데, 동독과 서독 같은 경우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는 의미에서 이렇게 반을 갈라 놓습니다. 예, 독일이 하나의 통일 독일로 합쳐졌을 때 또다시 금방 강성해져서 또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연합군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연합국이 이 둘을 갈라놓고 한쪽은 소련의 지배하에, 한쪽은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참전에 섰던 소련에게 전리품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근데 왜 우리가 통일되고 일본이 분단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분단되었을까? 이게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만약에 일본이 공산 정권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태평양의 절반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분단이 된 거죠. 이렇게 분단이 되었으니까 남쪽과 북쪽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겠지요. 그때 당시는 해방전국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곤방대 담배를 톡톡 두드리면서 에헴하고 있는 시골 할아버지에서부터 저기 공사판에서 등짐 지고 있는 이 도시의 이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집안에서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어머니들까지도 우리 민족은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었죠.
자, 이런 시기에 남쪽은 남쪽대로 통일해야 된다. 북쪽은 북쪽대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힘도 없는 이승만 주재에 맨날 북진 통일을 외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시기이고,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빨리 남쪽을 미군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통일조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시기에 김일성이 계산을 잘못 뽑습니다. 계산을 잘못 뽑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스탈린은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문자 그대로 역사적 결단을 합니다. 역사적인 결단이죠. 여기에는 어떤 뭐 긍정적인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도 없는 그냥 단순한 기술입니다. 라이팅. 예, 근데 이 역사적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구국의 결단 이러한 말들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고, 최장집 교수가 김일성을 긍정하고 김일성을 마음속으로 찬미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상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와, 한마디로 골 때리죠.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최장집 교수는 낙마할 수밖에 없었고 21세기 위원회는 표류를 하게 됩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야심차게 개혁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그 순간에 과감하게 초를 탁 쳐버린 거죠. 과감하게. 이랬던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식으로 굴었던가 하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일 테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일 테니까 넘어가더라도 최근에 또 한 건 올립니다. 최근에 또 한 건 올리는 게 조선일보가 한홍구 교수에게 일종의 사상 검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홍구 교수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가지고서는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김창룡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예, 김창룡이 이승만 대통령 때 특무 하여튼 갑자기 벼슬은 생각 안 나는데 이 빨갱이 사냥의 전문가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박정희가 잡혔어요. 그랬는데 살아남아요. 풀려나와요. 이 사람이 박정희가 남노당 조직책이었는데 자기가 조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명단들을 이 김창룡한테 갖다 바치고 배신자가 되어서 풀려나오고 나중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정보 쪽으로 뛰면서 나름 공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조선일보가 한홍구 교수가 한 1년 정도 전에 어떤 고등학교 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김창룡이 그때 박정희를 죽였더라면 아마 지금은 역사가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우연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지금의 역사가 출발하는 지점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은데 박정희를 만약에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라고 한 얘기를 조선일보가 뭐라고 왜곡을 하냐면 박정희를 죽였어야 했다. 라고 왜곡을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랬더라면 어쨌을까? 이게 조선일보가 평소에 라면 사설을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이번에는 라면이 아니고 상대방의 라면을 단정으로 풀어가지고서는 굉장히 왜곡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강연에서 한홍구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식으로 거짓말도 막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도 하는데 실제로 그 강연에 김일성 얘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조선일보가 그렇게 퍼뜨리자 데일리안이니 이데일리니 하는 이상한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받아갖고 들고 하면서 어버이 연합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힘자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시끄러워지는데 그게 불과 한 1-2주일 정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강연은 1년 전에 있었고 지금 와가지고 역사학자 한홍구를 이 박정희와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둥 하고 일찍 죽였어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막 왜곡을 하고 하는데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결국 이게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바 역사 전쟁의 일환인 거죠. 이제 한홍구 교수가 지금 몰려있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팩트 왜곡을 가지고 정치적 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중질문의 오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질문의 오류라는 거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 피의자를 하나 잡아와요. 근데 요 놈이 딱 도둑놈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너 도둑질 했지라고 물으면 절대로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도둑질했지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야, 니 그 목걸이 니 애인 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애인 안 줬죠. 어디다가 팔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목걸이를 훔쳤다라는 걸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목걸이 그거 니 애인 줬지. 이 바보 같은 도둑놈이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애인 안 줬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좋다. 예, 그래? 그럼 애인 안 주고 누구 줬어? 이제 그제서야 이 사람이 말렸다는 걸 깨닫고 아니에요. 나 그 목걸이 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하지만 네가 애인 안 줬고 딴 데 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훔친 거는 맞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유도신문인데 이중 질문이 주로 이제 유도신문 할 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홍구 교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룰 때 한홍구가 박정희를 죽였어야 했고 하나가 더 들어가죠. 김일성을 찬양했다. 그러면 어느 말을 먼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요? 김일성을 죽였어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가정한 거다. 그러면 그래도 김일성 찬양한 거 맞잖아. 김일성 찬양한 거 아니다. 그런 말 없다. 굉장히 길고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길고 구질구질. 이 한홍구 교수가 이 조선일보와 그 밖에 이걸 퍼나른 그 언론들과 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기를 세게 공격한 네티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홍구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기사가 그 한겨레 터판 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억울했던 빨갱이 박정희의 비명을 기억하라. 자, 오늘 같은 날 한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게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노래부터 한 곡 듣고 돌아와가지고 수술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공정동 노래방에서 10월 26일 날 이 박정희 옹이 들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심수봉이 불러드려요. 그때 그 사람.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한홍구 교수도 얘기하지만 군대가 이런 어떤 우리 같은 이렇게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신흥독립국에서 군대가 정권을 쿠데타로 장악을 하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미국이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거부감이 없다기보다는 뒤에서 슬금슬금 조장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남북한이라고 하는 대치 상황, 그리고 이제 소련과 냉전을 통해서 군사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남한의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미국이 체면을 꾸긴다, 간지가 안 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오가 안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대요. 예, 그래서 박정희에게 이제 옷을 벗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사상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해주기를 미국이 이제 원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간 것이 반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한홍구 교수의 길라잡이에 따라가지고 이 박정희 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이 얘기 사실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말이 잘못됐어. 386 세대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처럼 386보다 조금 선배거나 아니면 아예 90년대에 들어가지고 박정희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던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삼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노인들은 또 잘 몰라요. 아주 노인들, 지금 한 70, 80대 정도 된 분들 가운데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분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는 얘기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겠고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검색해서 반드시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좀 퍼날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제목이 억울했던 빨갱이 박정희의 비명을 기억하라예요. 제목도 되게 멋있죠. 예.
한홍구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박정희는 대한민국 군사법정에서 사형 구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사범이자 헌법 파괴자였대요. 이유는 여순 반란 사건 때문인데요. 예, 여순 반란 사건 관련자였고 이 사람들이 수십 명씩 무더기로 총살을 당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 박정희는 남로당이 대한민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의 프락치였기 때문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남로당 경력이 어떤 60년대 어떤 정신 나간 소설가로 하여금 광복군 박정희라는 소설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말하자면 그 광복군이 일본 사관학교에 파견한 간첩이었다. 이런 이 남로당 프락치였다가 그러니까 남당 프락치였다 해서부터 발전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과거로 소급해 가면서.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박정희가 이렇게 그 남로당 프락치가 남로당에 들어가고 남로당 프락치가 되고 한 것은 자기 형 박상희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단순히 박정희가 이 박상희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남로당에 들어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1961년도에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박정희가 공화당 후보로 그 군인의 옷을 벗고서 대통령 선거에 임할 때 상대방 후보는 윤보선 당시 대통령이었죠. 윤보선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 이 5.16 이전에 4.19 이후에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하고 선거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정희가 사회주의자다라고 한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이라든가 또는 이 친일파 세력, 이승만을 비롯한 이 친일 세력 일제시대 때부터 귀족이라든가 막 이렇게 부호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떵떵거리고 잘 살아왔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여전히 사회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민당 세력들이었고, 4.19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장면, 윤보선 이쪽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반감이 많이 있었던 혁신적인 젊은 청년들이 민주공화당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부 독재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 시기, 1960년대 초반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자꾸 제가 1차라네요.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신흥 독립국들이 일어서면서 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심심찮았던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그러한 시대에 군인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만큼 알레르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랬던 시대에 윤보선보다는 박정희가 훨씬 더 민중의 삶을 돌볼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박정희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 이 제1조 강령 제1조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박정희가 발표했던 문건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박정희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고 나면 그건 그냥 사회주의자들의 발표문이에요. 아주 레디컬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단순히 조직원으로서 남로당 프락치였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념이 투철한 공산주의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했던 나름. 어쨌든 이 프락치가 살아남아요. 사형을 안 당하고 살아남는 거죠. 김창룡이 살려주는 건데요. 이 김창룡이 이 박정희를 살려주는 게 이때 당시에 숙군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된 군인 중 구명된 유일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무기징역이라고 선고를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려주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형을 줄이고 빨리 풀어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군대의 소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처음에 무기징역 선고받고 그다음 1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한홍구 한겨레 신문의 글에 대해서 또 박정희 추종자들이 거세된 황관이다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 방방 뜰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박정희한테 남로당 조직들이 명단을 받고 이 사람을 풀어주자라고 김창룡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한 사람이,
김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김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를 조사했던 조사관인데 이 사람이 김창룡한테 명단 받고 풀어주자. 그러면 그는 자기 조직을 털어놓은 공산주의자는 거세된 환관과 같아서 풀어주어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했다네요. 박정희를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야심만만한 사람인데 일본 육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쓸 수도 있었고 뭐 오만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조직을 팔아먹을 수도 있었고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예요. 박정희가 저는 그래도 마음속에 사회주의자로서의 꿈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고 믿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살아났던 이 사람이 진짜 거세된 환관처럼 시들시들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니까 전쟁 전이에요. 40년대 해방 공간인데요. 시들시들하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다시 기회를 잡는 거죠.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그 박정희를 장교로 복직시킨 거죠. 그 육군본부 정보국에 박정희가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문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장교로 복직이 된 거죠. 이 장교로 복직이 되었지만 그러나 박정희가 좌익이었다라고 하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을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를 별로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이제 부산 한직으로 이렇게 내려갔고 부산 그 군수 기지창인가 거기 사령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한테 술 좀 얻어먹은 저희 부산대학교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4월 혁명 뒤에 박정희를 참모총장으로 물망에 올렸대요. 자, 그러자 갑자기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뭐 거세된 한간처럼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냥 뭐 써먹어도 된다. 저 사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박정희가 숙군 내지는 군대 쇄신을 담당할 참모총장으로 적임자다라고 이름이 딱 오르니까 이 경쟁자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참모차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요. 김형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박정희를 미군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한테 가서 이제 꼰질르는 거죠. 맥그루더가 이 윤보선 뭐 장면 등등한테 박정희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레프트다. 네, 좌익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죠. 이 바람에 맥그루더가 한국 정부에 대고 박정희를 예편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그래서 박정희가 참모총장이 되지를 못하고 2군 부사령관으로 밀려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종필이 5.16 군사 반란 당시에 혁명 공약의 제1조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라고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정희가 빨갱이였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좌익 전력이 있었다고 소문이 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빨갱이였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그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 그 억울했던 빨갱이 이야기에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자, 박정희, 윤보선 쪽에서 박정희하고 이제 선거 전에 이렇게 붙었을 때 실제로는 그때 당시는 박정희가 처음에는 대통령이 된다는 게 거의 확실했었대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5만 후보들이 다 난립을 했었대요. 5만 후보들이 다 난립을 해 있었고 그렇기는 해도 5.16 혁명 뒤에 대통령 선거가 63년도에 있거든요. 군사정부 기간이 2년이었어요. 이 2년 동안에 굉장히 경제를 제대로 못했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박정희가 산업화를 이루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워낙 권력을 틀어지고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 세계적인 조류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교육열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었던 그리고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서 성숙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 발전한 것을 박정희 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가 군사정권 시절 2년 동안에 너무나 경제를 못했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야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 야당이 분열하는 거죠.
2012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했는데,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틀림없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천 싸움하고 막 이러다가 사실 망해버린 거잖아요.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이때도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야당을 분열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여당, 그러니까 박정희 당이 선수를 치면서 나갔대요. 이 마구 물량 공세를 펴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완전 정치 무관심이었대요. 유세장이 오지도 않았대요. 바로 이때 사상 논쟁, 박정희 빨갱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상 논쟁이 이 여수에서 불붙기 시작을 했다는 게 참 이렇게 역사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정당 윤보선의 찬조 연사였던 윤재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분이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 전에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여수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란 핏자국이 묻은 곳이다, 이곳이. 그 사건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살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이 모른다면 저 종고산은 알 것이다 라고 알듯 모르듯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고산이 여수에 있는 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어서 묻혔는데, 근데 이게 뭐 단 한마디도 언론에 나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대요. 박정희 이름도 안 나오고 1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여순 반란 사건을 몰랐대요. 지금 젊은 기자들이 뭐 설마 광주항쟁이나 6월 항쟁 정도는 알겠지만 심지어 부마 항쟁도 잘 모르잖아요. 오늘의 박정희, 김재규, 이 궁정동 노래방에서 총살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결국은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 부마 항쟁이 일으킨 것이었는데, 지금 부마 항쟁이 뭐지? 부마항쟁이라는 게 뭐야? 그런 말 들어봤어? 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고, 심지어 기자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예, 그랬던 것처럼, 이때 1963년도에는 1948년도에 있었던 그 참혹한 여순 반란 사건의 그 전말, 일종의 학살이죠. 4.3, 제주에서 있었던 4.3 항쟁의 그 대학살과 더불어 엄청난 학살이 있었는데, 이 학살의 전말을 아는 기자들이 별로 없어서, 여수에서 이 윤재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 강연을 기자들이 가서 들었으면서도 이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박정희가 여기에 대해서 반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국어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윤보선이 사상을 문제 삼았대요. 9월 22일 날 윤재술이 유세장에 가가지고서 한마디를 하고 23일 아침 7시 10분에 박정희가 라디오 정견 발표에서 이번 선거는 사상과 사상을 달리하는 세대의 대결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나섰대요. 말 잘하죠. 역시 말 잘하면 공산주의자입니다. 예, 세대 간 대결의 의미를 이렇게 또 규정을 했답니다.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의 대결이다. 즉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대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민족주의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자기를 민족주의자라고 부르고요. 이 흥미있는 점은 박정희가 지금은 만주군 장교 경력에다가 그 후 집권 과정에서 일본 제국 또는 만주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답습한 것 때문에 친일파로 비판받지만 그 당시에는 보수 야당 한국민주당 출신인 윤보선을 외세 의존적 사대주의로 몰아붙였다는 점이다 라고 한국 교수는 말하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완전히 이 방향이 뒤바뀐 공격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윤보선이 말하자면 일종의 외세 의존적이고 괄호 열고 친일파 아니었냐 괄호 닫고로 공격을 받았어요. 예, 박정희한테서. 지금도 한민당은 이 친일파의 후예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윤보선은 좀 억울한 점이 있대요. 왜냐하면 창씨 개명도 안 했고, 굉장히 꼿꼿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갔던, 일제하에서 몇 안 되는 저항적 민족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을 대놓고 친일파라고 부르면 억울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윤보선도 지지 않고 사상 반격에 나섰는데, 말하자면, 너 빨갱이다. 박정희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하고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윤보선은 잠깐이긴 해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냈고 일제 말기에 뚜렷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창씨 개명을 하지 않고 일제의 협력을 거부한 채 지조를 지킨 몇 안 되는 민족주의자였답니다. 예, 근데 만주군 출신 박정희한테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닌 자, 이런 소리 들으니 화나죠. 그래갖고 찾아라. 그래가지고 윤보선이 9월 24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순 반란 사건 관련자가 정부에 있는 듯하다 라고 중대 발표를 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박정희 의장을 보고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누가 민주주의 신봉자면 누가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냐, 누가 공산당이며 누가 공산당이 아닌가, 각자 경력을 켜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국가와 혁명과 나라고 하는 아주 섹시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에서 히틀러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축혀 올린 것을 보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답니다. 즉 이 싸움이 보면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윤보선과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는 박정희 사이에 벌어진 선거 전쟁이고, 이 선거 전쟁의 쟁점이 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의 좌익 경력이었다는 건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약을 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박정희는 이 사상 논쟁 때문에 이 도시 지역에서 표를 정말 못 얻습니다. 그때 당시 6.25 전쟁을 이렇게 치러보고 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이 사상적인 어떤 수상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재미난 거는 박정희가 거의 졌는데 호남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호남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은구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좌익 사상에 호의적인 지역의 사람들이 박정희에게 표를 주었다. 사실 좌익 사상에 호의적이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희생자가 많았던, 좌익이라는 이유로 몰려가지고 이승만 시절에 희생자가 많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박정희에게 표를 준 것은 자기들이 좌익을 긍정하거나 좌익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좌익 세력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이 표를 그렇게 분석을 했었대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표가 많이 나온 곳, 즉 좌익 세력이 많은 곳에서만 무서울 만큼 박정희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김형욱이 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박정희가 당선된 것은 좌익 세력의 표의 지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굉장히 섹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좌익 세력에 대해서 표를 많이 준 사람들의 표, 이걸 중앙정보부는 그냥 심플하게 좌익 표의 지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렇게 그때까지 호남에 좌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억울한 사람들은 정말 많죠. 억울했던 사람들이 좌익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라고 기대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순 반란 사건도 그렇고, 4.3 항쟁도 그렇고, 온갖 종류의 보도연맹 사건도 그렇고, 좌익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어요. 그리고 그 학살된 죽음들이 결코 정당한 죽음 아니죠. 억울한 죽음이죠. 이 억울한 죽음을 우파민족주의자들이 아무리 민주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좌익물을 먹은 사람이 우리를 신원해주지 않을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요. 자, 어쨌거나 숨도 안 쉬고 지금 박정희 빨갱이, 억울했던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했던 빨갱이 이야기는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의 신청곡이 그 사이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예, 오늘 그때 그 사람 여러 번 들을 것 같다고. 그리고 바보원주님께서 사랑밖에 난 몰라를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조금 간단히 좀
이 노래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총 맞은 것처럼을 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디 갔지? 예, 오늘 날도 날이니만큼 총 맞은 것들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적어주셨는데 진투님께서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를 오늘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들려드렸습니다. 예, 예, 사랑 노래인데, 예, 그래도 이제 제목이 오늘 같은 날 좀 어울리는군요. 사실 제가 이 한홍구 교수의 글 여러분들 찾아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 읽어보실 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 이야기 전체를 굉장히 좀 약간 난삽하게 막 이렇게 그 중요한 대목만 얼렁뚱땅 요약해서 들려드린 이유는요, 굉장히 들려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한흥구 교수에게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은 것을 지금 다시 들이밀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그 천병이 되고 있죠. 이랬을 때 사상으로 사상을 대응한다, 뭐 이렇게 논리로 논리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은 팩트를 제대로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팩트를 알고서 이 노인들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설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박정희 이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해방 공간에서 우리의 재헌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모습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지지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을 좋아한다는 것과 사회주의 성향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종류의 얘기거든요.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다 평등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해주자. 막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고 우리 전쟁도 통했고 식민지도 거쳤고 전쟁으로 폐허도 되었고 하니까 이러한 상황 위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함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적인 성격이 국민들 모두에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박정희도 지지하고 보다 개혁적이라고 생각되는 쪽에 표를 던지게 되어 있었죠. 솔직히 그런 거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만은 이명박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새누리당 사람들조차도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도둑놈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항상 배신을 당합니다. 박정희는 보다 서민을 위하는 말하자면 논두렁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농군 모자 쓰고 막걸리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점에서 노무현하고 정말 닮은 데가 있죠. 자, 이런 박정희를 사람들은 지지했으나 실제로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말 이 독재, 안 좋은 독재였죠. 이런 디테일한 시시콜콜한 세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박정희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박정희가 국가사회주의자로서 히틀러를 좋아했잖아요. 국가사회주의자로서 나름 이 국가를 자기가 이끌고 가고 국가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끌고 와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고교 평준화도 하고 그리고 산림녹화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의료보험도 하고요.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하다가 보니까 끝날 때가 다 됐네요. 급합니다. 오늘 뇌경을 그 옆에는 이렇게 얼렁뚱땅 맞춰야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박정희도 억울했던 빨갱이 시절이 있었는데 사상 가지고 종북하면서 사람들을 몰아대는 그 딸은 정말 진심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